안녕하십니까. 입시 한라인 진행을 맡은 대입 성공의 길 김성길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교육과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 지원자의 잠재 능력, 그래서 오늘은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입시 한라인에 진행을 맡은 김성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 전형의 특징 및 내시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입은 역시 지원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 전문가 조만기 선생님을 모시고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각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조만기입니다. 네, 앞서 VCR을 보면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점수대라 하더라도 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이 중요한데요. 오늘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 자신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에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로 자신의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원하는 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지, 면접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비교과 활동이 어느 정도는 준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점검해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또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또 수능 최저 등급을 자기가 맞출 수 있다면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보다는 합격선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에 대한 점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된 곳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적상에서 어떤 유리함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수능 최저가 통과된다면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인 경쟁률은 대폭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마다 최저 학력 기준이 모두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7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어진 이제 표를 살펴보면 주어진 표는 먼저 2017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주요 대학교의 어떤 기준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시면 왼편에가 평균 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탐구 영역에 반영하는 방법에 적용하는 대학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최저 기준을 통과하기가 쉽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개 영역 2등급과 두 개 앞 4등급을 한번 구분을 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개 영역 2등급이라는 얘기는 반영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모두 2등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1등급과 3등급을 맞았다면 3등급은 2등급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두 개 영역 등급 앞 4라고 한다면 1등급과 3등급은 통과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유불리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2등급과 두 개 앞 4는 두 개 앞 4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맞추기가 더 쉽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자연계열 학과에 대한 어떤 최저 기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방법은 똑같지만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의 최저 기준은 인문계열의 최저 기준에 비해서 등급상 하나 정도의 어떤 유리함을 더 학생들한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학탐구를 선택한 자연계열 학생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저를 통과하는 데 조금 더 부담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과에서 두 개 앞 4를 만족한다면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두 개 앞 5를 만족하게끔 이런 식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약간의 어떤 더 유도리를 주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문과, 이과와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연계의 지원자가 인문계의 지원자보다 적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최저 학력을 좀 낮게 이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아까 설명하신 부분의 그 윗부분을 보면 특히 그 인천대학교의 INU 차세대 리더 전형, 이 전형을 보면 최저 등급이 2개 합 3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개 합 3이라 그러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게 설정을 해도 어떻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천대 INU 차세대 리더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 등록금 면제라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지원 경쟁률을 살펴보면 그 전형이 8.7대 1로 결코 낮지 않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INU 차세대 리더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INU가 훨씬 더 낮은 성적대 합격자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 성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 성적을 갖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믿고 그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많은 그런 전형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한 숙명여대의 경우도 조금 흥미로운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정수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숙명여대는 4.5등급, 5.5등급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수로 떨어지는데요.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2등급과 3등급을 맞았다면 평균은 2.5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는 3등급으로 보통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숙명여대는 그 2.5라는 성적들을 최저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탐구 영역의 최저 기준의 사용에 조금 더 학생들이 부담감을 덜게끔 해주는 어떤 학생들을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2.5 이렇게 하는 것, 사실 3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3보다는 2자를 더 선호하는 어떤 그 상위권 대학교들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수능의 경향이 또 특히 이 탐구 영역에서 최저 그 등급을 맞추기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학이 아마 이런 어떤 틈새를 공략한 전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의 확인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은 실은 학생들이 자신이 어떤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영하는 영역이 적을수록 준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반영하는 영역이 적다 보니까 정시에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두 과목에 최선을 다해 집중을 해가지고 그 과목을 통해서 수능 최저 확보라는 어떤 중요한 무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입은 전략입니다. 수능 한 개 영역만 설정된 대학이라면 지원풀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탐구 과목을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는 탐구 영역 두 과목이 다 잘 나오는 학생도 있겠지만 한 과목은 높고 한 과목만 낮은 또 이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능 최저 기준을 분류할 때 탐구 영역 두 개하고 한 개를 굳이 구분한 이유가 두 과목을 반영하면 평균에서 소수점 아래를 절사해서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끼지만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두 과목 다가 아닌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준비하기가 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과목만 반영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는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수학 가형을 필수로 그렇게 지정한 대학이 있고 수학 가형과 나형을 또 허용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네. 수학 가형을 요구하는 대학교하고 나형도 요구하는 대학교를 반드시 학생들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 가형을 공부하고 거기에 응시하는 게 보통인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더 소수이다 보고 거기다가 또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를 노리는 성적 좋은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때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수학, 가형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겠거든요. 그럴 때 자연계열 학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수학, 나형을 반영한다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수능 체제를 활용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형을 동시에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나형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가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서로 다르게 하고요. 나형에서 요구하는 등급이 조금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 수학 가형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또 수학 시간에는 거의 또 수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형을 필수로 지정한 대학은 뭐 할 수 없겠지만 나형까지 허용해 준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2017 수능에서 또 달라지는 점 하나가 한국사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한국사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네. 한국사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국사가 필수 응시 과목으로서 절대평가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를 이 수능 최저 기준에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현재 상위권 주요 대학 입장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보통 보시면 지금 현재 보면 가장 높은 최저 기준은 수시에서는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에서 3등급이 가장 높고요. 4등급, 5등급 또는 어떤 대학교는 필수 응시라는 부분으로 해서 무조건 한국사를 보게끔 하고 있는데요. 3등급이라고 일반적으로 친다면 꽤 높은 수준일 것 같지만 실제로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50점 만점에서 30점이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25점이 4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탐구 영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맞추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과탐만 공부하다가 한국사란 한 과목을 더 공부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 영역이 한 과목 더 설정됨으로써 학생들은 사실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한국사의 최저 등급을 보면 대학이 반영한 대학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큰 어려움은 또 아닐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입장에서는 한국사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목을 잘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능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은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하여야겠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된 대학에 지원하여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과 전형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 좀 확인한다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성적은 그 대학교 내신 성적 산출 기준에 의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그 대학교 내신 성적이 전교과를 반영하거나 또는 국영사를 배운 전 과목을 반영한다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내신 성적과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과목만 반영하고 있는 대학교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신 성적에 비해서 그 대학교 내신 성적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과 전형의 합격선을 결과를 보려면 자신의 성적이 그 대학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숫자를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성적은 그 대학의 반영 방법에 따른 그러한 내신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성적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내신 성적 반영, 이 반영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소규모로 반영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반영하는 과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모든 성적들 중에서 안 좋은 과목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이 알고 있는 성적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반영 과목이 적다면 또 합격선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시대학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신대학교 대학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5학년도 교과 전형의 합격선입니다. 보시면 뭐 디지털 문화 컨텐츠 학과라든가 미디어 영상 광고홍보 학과의 경우는 평균 등급이 1.5등급, 1.3등급 이렇게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 정도라면 전교 1등,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저게 소수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신대학교 발표를 보면 상당히 합격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시대의 경우는 인문계는 국영사, 자연계는 수영과 이렇게 3개 영역에서 각각 3과목씩 9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이 높게 설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마다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자기의 내신 성적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대부분의 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선을 공개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하는 대학교들은 그 대학교 기준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산기를 보통 다 같이 함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교의 내신 성적 산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숫자와 대학교 숫자를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이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또 지원하는 대학의 내신 반영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를 좀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김정일 선생님, 혹시 내신 1.6등급하고 내신 2.0등급하고 경기대학교에 지원하면 어떤 학생이 더 유리할까요?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뭐 진행자가 갑자기 바뀐 것 같습니다. 내신 1.6과 2.0. 1.6이 유리할 것 같지만 질문의 의도로 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학별 성적의 반영 방법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표는 지금 작년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판곡고등학교 학생들, 작년도에 그 판곡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연계열 경기대학교의 성적으로 한번 이렇게 산출을 해본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저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내신 2.14등급과 내신 1.55등급은 전교과로 봤을 때 당연히 1.55등급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경기대학교 기준으로 성적을 반영했더니 2.14등급이 1.55등급을 역전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그 평균 등급이라는 게 대학별로 갈수록 왜곡될 수 있는 현상들, 자신한테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대입 지원 전략입니다. 정말 대입은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별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 또 반영 방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지원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대학에 따라서는 또 서류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의 지원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또는 잠재력, 자기 주도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게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대비 전략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에게 물어보면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뽑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평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대학이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믿지 못해서 서류 평가를 좀 집어넣는 일종의 꼼수는 아닐까요? 글쎄요. 어쨌든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냐, 그 학교에 대한 얼마만큼의 어떤 관심과 노력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자격에 따른 유불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냐와 없냐를 구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성화고 학생들 상위권 아이들이
내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일반고나 또는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에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와 지원할 수 없는 곳에 지원하는 경우에 차이가 너무 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연세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무조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 단 한 번만 지원 자격을 주는 것도 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신의 좋은 내신 성적을 활용을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연세대학교 최저 기준 통과가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고려대학교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까지 지원 자격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해당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게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 재수생이 이 대학교에 지원을 희망한다면 해당 졸업한 고등학교에 가서 추천을 받는 다음 제가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과 전형 중에는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면접 준비,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접이 학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 학교 사례를 본다면 어떤 학생이 한양대학교에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인하대학교에는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는 면접이 없고 네, 그렇죠. 면접이 있다 보니까 예. 한양대학교를 합격하는 내신 성적이 면접을 함께 합산하다 보니까 인하대학교는 떨어지는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아,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더 면접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면접이 있는 대학의 경우는 이제 면접이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고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 또 면접에 있는 대학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주로 이제 남학생들이 또 면접에 자신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 이제 면접 연습을 네네. 시키다 보면 맞습니다. 남학생들은 면접이 간단합니다. 예, 주로 문장도까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어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여학생들이 좀 많이 말을 좀 잘하고 하는데 여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합니까? 그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의 면접을 토의 면접을 하는 곳에 한번 가서 이렇게 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4명이 한 조를 이뤘었는데 여학생 3명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남학생 4명을 먼저 확 하고 나서 3명끼리 경쟁하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면접은 특별히 학생들이 뭐 준비해서 또 배워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 수업 시간에 학생이 집중하고 열중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이슈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립하고 중요한 건 특히 남학생들 그걸 입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지 면접이 굉장히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남학생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평상시 자기의 생각을 또 글로도 적어보시고 대화도 해보시고 해서 면접을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면접의 문항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충실함으로써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매년 3월 31일자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작년도 면접의 기출문제 또는 모범 답안, 그다음에 준비 전략까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조만기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시는 총 6개의 원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6개 원서를 쓰는데 이 6개 원서를 모두 교과 전형에 올인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또는 수능 중심 전형, 적성 전형 이런 부분들을 유계직으로 연계하여서 자신의 지원 전략을 삼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수능 최저 기준이 어렵다면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수능이 굉장히 잘 나온 학생이라면 다른 전형,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준비하면서 교과 전형을 안정권으로 이렇게 지원 전략을 삼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수능에 대해서 준비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는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과 적성 전형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조망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몇 개 영역을 반영하는지, 또 탐구 영역의 경우 몇 과목을 반영하는지, 또 자연계의 경우라면 수학 가형 필수인지, 가형과 나형을 허용하는지, 또한 한국사의 경우 그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한다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반영 성적,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별 산출 기준에 맞추면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 과목을 반영할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성적을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은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교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증명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잘 살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유불리를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